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좀 유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 금리 약간 좀 금융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이 부분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영향을 주는데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전반적인 우선은 흐름 알고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 다음에 사실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 그 투자자 또는 이 연구자의 본인의 직관 또는 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픈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뭐 제 의견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선은 우리가 이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런 말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많은 그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M2라는 걸 많이 해요. M2. 이게 이제 M1, M2, M3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뭘 정의는 국가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M1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금하고 보통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두 개의 합 M1은. 그러니까 가자마자 즉시적으로 돈을 찾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것도 딱 현금이 있고 보통연금도 그냥 가가지고 보통연금 빼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M1이고 그게 우리가 또 협의의 통화라고 하고 M2를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이 M2라는 거는 이 M1에다가 정기 예적금 근데 대부분이 2년 만기가 2년 이내인 거 그러니까 약간 뭐 그래도 뭐 즉시는 아니어도 뭐 한 24시간 이런 데 좀 찾을 수 있는 돈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MMF 있잖아요. 머니 마켓 펀드 같은 것들 뭐 국채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종의 이제 초단기 금융 상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하고 합해서 이제 M2라고 해요. M2. 그런데 우리가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지금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M2는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M2가 아주 단기간 조금 떨어진 적은 있어도 사실 M2의 패턴은 보면 계속 상승해요. 즉 이게 우리가 사실 M2 자체로만 봐서는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머니갭이라고 하는데 M2를 GDP로 나눈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지표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즉 그거예요. M2 통화량이 10이었다가 20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같은 기간 동안 그 국가의 GDP, 국내 총생산이 뭐 5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M2가 10, GDP가 5면은 한 2 정도 되는 지표고, 근데 GDP가 여전히 5인데 M2가 20이 됐다고 하면은 이건 4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국가 경제 대비 이 통화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걸 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10에서 20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GDP가 5에서 40으로 증가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국가 규모 대비 M2가 초기에는 5 대비 10이어서 2지만은 GDP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5에서 40으로 8배 단기간에 뭐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에 40까지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M2가 20이라고 하면 그때 0.5예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 경제 규모 대비 M2 통화량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증가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 표준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M2보다는 M2를 이제 GDP를 나눈 거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그다음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M2는 계속 줄고 증가를 하지만은 이 M2를 GDP로 나눈 부분들은 안에서 약간 좀 이 변동성이 생겨요. 플럭추에이션이. 특히 근래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2020년 이후인데 2022년 4분기까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 M2를 GDP로 나눈 계속 올라가다가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이게 쭉 떨어져요. 이 상황은 뭐냐면은 당시에도 M2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M2를 GDP로 나눈 기간 동안 이 M2, 지금부터 머니갭이라고 할게요. 머니갭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은 뭐냐면은 사실 경제 규모 대비 유동량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랑 정확하게 겹치냐면은 기준금리가 3.5로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 기간하고 겹쳐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약간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이 머니갭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니갭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6점대고 역대 최고치예요, 사실. 따라서 경기가 어떻다고 보기 상관없이 지금의 유동성 정도라는 거는 머니갭을 봤을 때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거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 부동산과의 관계인데 이건 뭐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 머니갭이 많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금융기관이 대출 여력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신용공급이 확대가 되는 거죠. 신용공급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돈으로 100%로 뭐 주택이나 건물을 사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반드시 자기 돈 얼마 있고 신용을 넣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기반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입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머니겟과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은 파저티브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 한국에서 특히 그 효과가 높은 부분은 그거 같아요. 가계에서 사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부동산 자산 자체가. 따라서 이게 그 이런 유동성 공급, M2의 증가, 그리고 이제 머니갭이 올라갔다는 것하고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존재를 해요. 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지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금융 시장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부동산 수익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부동산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금융 투자 상품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부동산적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투자 상품의 수익률하고 얘가 높거나 낮거나 했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유동성 자체는 이제 금융시장 팩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 부동산 수익률이랑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가격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흐름이 좀 있는 것이고 이 수익률 부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는 cap rate, capitalization rate 또는 yield라고 하는데 1년치 월세, 1년치 임대료를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대단히 간단한 거지만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기도 합니다. 이유는 분자와 분모가 다 좋은 거예요. 월세가 올라가도 좋은 거고 분모인 가격이 올라가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작동하는 원리는 사실은 일반적인 괴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일례만 말씀드리면은 고가 주택하고 중저가 주택을 봤을 때 고가 주택의 수익률이 항상 낮아요.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임대료 대비 부동산 가격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따라서 수익률을 차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고 그 지표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머니갭, M2를 GDP로 나눈 부분,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부동산의 수익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같이 일직선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된 건데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약간 좀 되게 복잡해요, 솔직히. 특히 지금 상황이 우리가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볼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환율 이슈하고요. 환율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우리가 장기 금리라고 하는데 국고채 10년물 이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세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트로 돌아가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가 사실은 평상시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하고 하락시킬 요인이 지금 두 개가 상존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금리, 국고채 10년물, 부동산 가격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전 단계로 여러분이 지금 신문 보시면 환율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환율 이슈부터 좀 보고 환율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게 이 원화하고 달러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달러가 정말 무서운 게 작년 뭐만 하더라도 사실 한 1,300원 중반대 가격이었는데요. 1,300 중반대 이제 딱 1달러당 원화가 1,300 중반대였는데 지금 거의 1,470원이 뉴 노멀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에 지금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들을 보자고요. 선진국하고 이제 큰 나라들 뭐 미국, 일본, 그리고 뭐 프랑스, 영국, 독일, 그다음에 중국 같은 국가를 보면은 중국은 사실은 선진국은 아니죠. 중진국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과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6개 선진국을 볼 때 여기서 GDP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은 데가 놀랍게도 미국이에요. 제일 큰 나라가 지금 다른 조그만 나라들보다 GDP 성장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빅테크 위주의 이 AI 혁명 같은 것들이 주로 미국에서 촉발되고 발전하면서 이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을 지금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강달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GDP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좋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가장 국제적인 기축통화 국가이면서 GDP 성장률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미국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사실 솔직히. 그 패턴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정부가 셧다운 돼 가지고 3분기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그 올해 예를 들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이 무려 0.9% 분기별 상승을 했고요. 이게 중국이 1%니까 중국같이 중진국만큼 이 미국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4월 지금 한국 경제 성장 좀 안 좋다고 느끼십니다만 이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0.7이고 프랑스 0.3%,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2023년부터 분기별로 마이너스인 적이 있고 약간 플러스적인데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영국이 0.3, 일본이 0.5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낫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훨씬 높다는 거는 이게 5천만 인구하고 3억짜리 인구를 봤을 때 여기가 더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올해 2분기 성장만 보더라도. 그리고 작년에 뭐 분기별 성장 보더라도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성장 기록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효과고, 그러면 이런 미국 정도 국가에서 이렇게 GDP가 높다고 하면은 그 미국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달러를
사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두 번째라는 건 두 번째 팩트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트럼프하고 이제 협약하면서 3,500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5,500불 하기로 했고요. 유럽이 6천억 하기로 했고 스위스가 2천억 하기로 했고 대만도 대략 2천억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대략 한 2조 달러 정도가 시간이야 좀 길겠지만은 시간을 두고 미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강달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패깅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 뭐냐면은 뭐 제가 김경민이라는 사람이 뭐 US 김경민 갑자기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채권을 사서 이 채권하고 채권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게 패깅을 시켜요.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이걸 사는 거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왜 자꾸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냐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 가서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아무리 환율이 1,470원이어도 달러를 판다고 할 때, 은행에 판다고 할 때는 1,440원에 팔 수가 있는 거고요. 보낸다고 할 때는 1,490원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중간에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확정된 미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양한 팩트들이 강달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명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럼 한국이 그렇게 무능하고 약한 나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의견은 좀 갈리는데 제가 좀 요새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 같은 분 의견 굉장히 소장학자고 뛰어난 학자로 보고 그분 의견을 좀 많이 참조를 하는데 우석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요동칠지 모르지만은 우선 1,470원대 이거 아무래도 뉴 노멀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잘 방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명실 IB 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분 의견은 보다 더 이 업계에 있으니까 한 1,500억 정도를 뚫었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시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1,400억 후반대에서 만약에 환율이 곡착화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수출 기업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작년보다 환율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걸로 국내 투자를 안 한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즉 리스크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쟁여놓는 부분들. 근데 그때는 이제 국가가 이제 시그널을 잘 줘야겠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 국내 경제로 이렇게 자금이 환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가 약간 좀 끊겼다는 거. 그럼 그 수출업자의 부분이고, 수입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그건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 환율이 한 1,400억 후반대에서 고착화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수입 물가 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은 2.4, 2.7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금융당국에서 잘 조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만은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왔다는 게 지금 굉장히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일방향이 아니고 긍정과 부정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직접적인 부동산 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그 인플레이션은 오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해지예요. 부동산은 해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재화의 가치가, 지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재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땐 부동산은 해지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 때예요. 그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1조 마르크가 1마르크가 돼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1년 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2023년 이 초인플레이션 전에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를 한다고 했으면 그분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할 수도 있고요. 마르크 기반의 채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뭐 주식 투자나 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독일 경제를 그때 잠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독일이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 경제를 압도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 독일이 상당한, 유럽 안에서는 거의 최고의 경제 산업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세전이 끝난 다음에 일부 약간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 외국계 투자자들은 마르크 채권을 샀어요. 독일이 언젠가 회복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런 채권 같은 것들을 외국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이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1922년에 사실은 독일에서 약간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국가가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서 마르크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넣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 10억 마르크를 넣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빵원이 돼버려요. 가치가 없어집니다. 10억 마르크 채권을 구매한 사람들 그것도 빵이 돼요. 주식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민원은 부동산이었던 것이,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레버리지를 일으켜요. 신용 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억 마르크로 우리가 뭔가를 샀다고 하면 우리가 20억 마르크짜리 빌딩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10억 마르크는 자기 돈이고 10억 마르크는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그럼 10억 마르크 빌린 게 지금 빵원이 돼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은, 부동산이라는 건 본질적 가치가 존재합니다. 본질적 가치가 존재하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맨 처음에 발생하는 거는 월세 대폭등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아파트 월세가 거의 50% 폭등한 데서 볼 수가 있고, 당시같이 초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독일도 인플레이션이 대폭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주택 또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즉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 가치.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사람은 20억 마르크 빌딩을 반값에 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대출이 빵원이 됐기 때문에 반값으로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와서 월세가 대폭등하면서 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수익률이라는 게 1년치 임대료하고 그 부동산 가격인데 이게 지금 반값이 됐어요. 그다음에 수익률은 대폭락을 했어요. 그럼 이 전체 수익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뭐였냐면은 부동산을 산 사람의 최종 민원가 됐었어요, 그때. 물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부동산은 해지로서 그렇게 작동을 해요. 부동산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플러스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부분은 또 약간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장기 금리가 상승해요. 장기 금리는 국고채 10년물인데 국고채 10년물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국고채 10년물 이자가 올라가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요. 물론 그 중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부동산 수익률이라는 게. 그럼 이 패턴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이 10년치 국고채 이자라는 거는 그 안에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실질금리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1년물하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이제 미래에 갚는 거니까 그 기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 기간 프리미엄이 붙고 그 다음에 붙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지금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쭉쭉쭉 떨어지면은 사실은 국고채 10년물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기준금리가 그 국고채 10년물의 하나의 컴포넌트거든요. 따라서 이게 떨어지면은 국고채 10년물도 떨어지는데 다만 여기서 또 다른 팩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국고채 10년물 이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효과는 이게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 같았으나 지금 계속 동결 중이고 얼만큼 인하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첫 번째.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이제 국고채 10년물에 반영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3.7 정도. 여기서 뭐 4 뚫고 5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고채 이자가 3%에서 4% 오르고 우리가 100bp에서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요. 50bp에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수익률에 영향을 줬다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으로 영향을 줘요. 여기서 그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국고채 10년물이라는 거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해요.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고 하는데 국가가 발행한 10년물 장기 금리라는 거는 위험이 아예 없는 상품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은 사실은 부동산 수익률이라는 거는 국고채 10년물보다 높아야 돼요. 수익률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고채 수익률이 3%라고 하면은 부동산 수익률은 4%는 돼야 돼요. 왜냐면은 국고채라는 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망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3% 10억 넣고 3천만 원 받으면 그게 좋은 것이지 부동산 사가지고 4% 받는 거는 3% 받는 거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은 황금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그 무위험 투자보다는 부동산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높아져야지. 그럼 사람들이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수익률이라는 게 분자는 1년치 1년치 임대료예요. 그 분모가 그 가격이고요. 즉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이자가 3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수익률이 3%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4천만 원이 나올 때 그때 수익률이 4%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서 어떤 이유로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분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분자는 그 임대차 계약 때문에 거의 묶여 있어요. 그 아파트는 2년으로 묶여 있고요. 오피스는 5년, 10년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외부에서 좋은 외부에서 충격이 온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건 분모예요, 분모.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좋은 뉴스가 한다고 쳤을 때 단기적으로는 임대료는 고정이에요. 다만 분모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10억에서 20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1년치 이자가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은 4%예요. 근데 그 지역에 갑자기 100만 명이 더 와서 살게 됐을 때 4천만 원 이자는 사실 단기적인 동결입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는 분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20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이 4%에서 2%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역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부동산 수익률 자체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수익률이 오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부동산 수익률을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상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국고채 수익률, 장기 금리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 마이너스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임대료가 대폭등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줘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국고채 10년물에 지금 상당히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국고채 10년물의 그 상승이라는 거는 부동산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부동산 가격 하방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금융시장 이 섹터에서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상존한다. 다만 어떤 게 더 큰 힘을 미칠지는 지금 몰라요. 근데 그 외부적인 부동산적 요인이라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적인 요인이어서 전반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갈 수 있으나 어 만약에 우리가 공급 이슈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시장을 거대하게 연다고 해서 이게 풀려 버리면은 그다음에는 이 금융 섹터 안에서 국고채 10년물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은 지금 상황에서 많이 주시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이 임대료 상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의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고채 수익률의 흐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누가 더 힘이 세느냐는 사실은 내년 상반기 정도 갔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 국면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그 전제는 거대한 분양 시장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